나는 3층짜리 고급 저택에서 살았다. 셰프가 만든 밥을 먹고 세탁소에서 다려준 옷을 입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엄마가 그 집 가정부였기 때문이다. 놀랍죠? 아버지도 없고 호적도 없고 가족도 없던 아이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장 집안에서 왕자처럼 자라났다는 사실. 하지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남의 호화로운 삶에 끼어든 그림자였다. 20살에 덜컥 임신한 엄마는 아이를 안고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 그리고 그날 한 산부인과 의사, 바로 그 집 안주인이 직접 나를 받아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집안의 조용한 비밀이 되었다. 나는 그 집의 외동딸과 함께 자랐다. 그녀는 고귀하고 단아했으며 나와는 모든 게 달랐다. 나는 매일매일 엄마가 청소하는 거실에서 그녀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먹고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 그래도 나는 한동안 그 집이 내 집이라고 믿었다. 현실을 안 건 7살 무렵이었다. 학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고 커다란 대문을 보며 말했다. 와, 너네 집 진짜 부자 같다. 그 말이 뿌듯해서 나는 웃었지만 그날 밤 엄마는 날 방으로 끌고 가 조용히 말했다. 앞문으로 다니지 마.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을 듣던 순간 내 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나는 앞문으로 다녔다. 뒤에서 엄마는 매일같이 나를 야단쳤고 나는 매일같이 다시 그 대문을 열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날 인정하겠는가?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저 집을 사들이겠다. 매일 당당히 대문으로 들어가리라. 그 집의 안주인은 어릴 적 아들을 사고로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의식하며 살았다. 때로는 따뜻했고 때로는 아팠다. 그리고 나는 그 집 딸과 함께 자랐다. 같은 울타리에서, 하지만 절대 같지 않은 위치에서. 폭탄, 나는 강남에서 대문으로 들어간 유일한 가정부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나는 사랑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라진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다. 이건 가정부의 아들, 이 자신의 운명을 뒤집는 이야기다. 나는 누군가의 집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힌 순간 내 성을 짓기 시작했다. 나는 20살에 그 저택을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잘 지내라는 말조차 없었다. 오직 엄마만 있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눈물이 마른 눈으로 나와 함께 걸었다. 우리는 관악구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지하철 소음과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집. 하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수십 년을 남의 집에서 온갖 굴욕을 참으며 일했다. 오직 나를 따뜻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나는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대학도 안 나왔다. 학위도 없었다. 하지만 난 용기와 머리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몰래 주인집 아저씨의 경제서적을 읽었다. 전화로 투자 얘기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했다. 돈의 흐름, 그 감각이 내 머리에 새겨졌다. 21살이 되자 나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컴퓨터도 없고 통장도 없었다. 매일 걸어서 PC방에 가서 차트를 보고 뉴스를 읽고 스스로 분석했다. 세차장에서 일하며 모은 소액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내 돈은 2배가 되었다. 나는 바로 매도했다. 그리고 전액을 현금으로 뽑아 친구들과 함께 마트를 차렸다. 이름은 마트 오전 2시. 왜냐하면 우리 셋 모두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그때는 1996년 대한민국 경제가 날아오르던 시기였다. 소비도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우리는 유행을 선점했다. 신제품, 건강식품, 간편식 전부 준비해뒀다. 1년 만에 수원의 2호점을 열 수 있었다. 나는 회계, 물류, 관리법까지 독학했다. 잠을 줄였지만 지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내 것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을 데려왔다.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였다. 그 저택의 외동딸. 나와 한 지붕 아래서 자란 그녀. 수녀가 되겠다던 그녀. 이젠 수도복도 입지 않았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마주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가슴은 요동쳤다. 나는 이제 달라졌다. 예전처럼 대문 밖에 서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마트 2개의 사장.
나는 내 엄마를 내가 먹여 살렸다. 나는 셔츠를 다려입고 정시에 세금도 냈다. 이제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행동하는 남자였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와 함께하자. 그녀의 가족은 반대했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외쳤다. 그들은 나를 문간에서 자란 쓰레기, 라 불렀다.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섰다. 가정부의 아들이라도 여자를 지키고 사랑할 자격은 있습니다. 나는 무릎 꿇지 않았다. 나는 곧게 섰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선택했다. 결혼식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하얀 드레스도 없었고 꽃도 없었다. 오직 두 손을 꼭 맞잡은 약속 하나만 있었다. 우리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넓진 않지만 햇살이 드는 집. 나는 매일 새벽부터 일했고 그녀는 제빵 기술을 배우면 동네 빵집에서 일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이다. 결혼 1년 차. 그녀는 유산했다. 욕실에서 3시간을 울었다. 나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유산도 마찬가지였다. 위산은 자궁이 약하다고 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신이 나 같은 사람은 엄마가 되지 말라고 하나 봐.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말해도 위로가 닿지 않는 밤이 있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마포에 고깃집을 열었다. 돈을 벌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돈은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감당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꽉 쥐면 쥘수록 부서진다. 결혼 후의 삶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여행도 없었고 비싼 선물도 없었지만 아침마다 물 끓는 소리, 식탁 위에 젓가락 소리, 그리고 침대 곁에서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행복이라 불렀다. 하지만 너무 조용한 행복은 결국 공허함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웃지 않았다. 말도 줄었고 눈빛도 멍해졌다. 밤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를 품지 못한 그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상실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무력했다. 아이를 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로 했다.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강서구의 고깃집을 새로 열고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따냈다. 직원도 뽑고 기사에도 나왔다. 사람들은 나를 젊은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심지어 나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명품 옷, 외제차, 광고. 나는 문간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라 별표, 이제는 주인이다. 별표라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아내를 잃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조용히 내 삶에서 사라졌다. 싸우지도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히, 조용히. 저녁밥은 식었고 메시지는 답이 없었고 전화는 자고 있어 라는 말로 끊겼다. 내가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바쁘잖아. 걱정 마. 그 웃음은 문을 닫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그해의 겨울이었다. 신규 지점 하나가 망했고 투자자가 발을 뺐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곧 다른 매장도 매출이 급감했다. 망했다. 돌려막기로 버텼지만 바닥은 금세 드러났다. 자동차를 팔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엄마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결국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소리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았다. 그냥 종이 한 장만 남겼다. 미안해.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 수 없어. 나는 가족이 필요했고 당신을 선택했지만 이제 나는 사라지고 있어. 나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녀가 다니던 빵집도 찾아가고 모든 연락처를 뒤졌다.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불을 켰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공간이었다. 그녀의 찻잔, 주말마다 바꿔 꽂던 꽃병, 침대 위 그녀의 베개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난 잘 있어. 찾지 마. 이름도 위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였다. 그 번호를 저장했다. 이름은 한때 집이었던 사람. 다음 달 은행이 집을 압류했다. 나는 거리로 나갔다. 엄마는 지인의 집으로 임시로 들어갔고 나는 노숙자가 되었다.
식당 뒷일, 공사장, 고물 수거, 아무 일이나 했다. 밤엔 공원 벤치에서 자고, 낮엔 샤워할 곳을 찾아다녔다. 언젠가 엄마가 버스 정류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 하나, 손엔 옷가방. 그 모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우린 원래 아무것도 없이도 잘 살았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다. 1년 뒤 엄마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돈도 없었다. 엄마는 입원도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작은 고시원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말은 이랬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너는 내 눈에 언제나 빛나는 아이였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들고 작은 공동묘지에 앉아 있었다. 화환도 조문객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 그저 무너진 채. 사람은 인생에서 단 한 번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그 상실감은 평생 따라다닌다. 나는 거리에서 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떻게든 버텼다. 어느 날 식당 바닥을 닦으며 창밖으로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그녀 곁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평생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잘못은 미안해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흉터일 뿐이다. 3월이 어느 추운 오후, 나는 수원역 근처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 갔다. 3일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속은 비명을 지르듯 꼬이고 머릿속은 흐릿했다. 줄을 서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생선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때 급식 담당자가 멈칫하더니 내가 고개를 들자마자 그녀였다. 내 전 아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여자. 내가 세상의 전부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 웃음, 그 눈빛,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쳐 보였다. 깊은 어둠이 그녀 눈가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급식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본능처럼 도망쳤다. 잠깐만요. 정말 당신 맞죠? 그녀가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마치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따라왔다. 울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싫으면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밥은 먹고 가요. 오늘 날씨 많이 춥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여전히 그렇게 따뜻한 게 싫었다. 왜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동정 따윈 필요 없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녀가 따로 챙겨준 따뜻한 밥을 바라봤다. 먹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대신 그녀를 계속 지켜봤다.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미소를 건네고 그리고 그때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짧은 머리, 야윈 체격. 그 아이가 외쳤다. 엄마, 오늘은 국어 시험 봤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아이의 얼굴,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들을 몰래 따라갔다. 좁은 골목 끝, 허름한 칼국수집. 간판엔 나람이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먼저 가게로 들어갔다.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이상한 아저씨, 우리 엄마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멍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가슴을 밀쳤다. 우리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 반사적으로 아이의 팔을 잡았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눈, 코, 입, 전부 나였다.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그녀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만해.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아이는 그녀에게 안겼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얼어붙은 채 물었다. 대답해줘.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 아이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그땐 당신이 모든 걸 잃었잖아. 나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고 떨렸다. 왜 숨겼어? 나한테 알릴 권리 있었잖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은 책임질 수 있었을까? 나는 당신이 또 무너지길 원치 않았어. 당신이 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등을 돌린 거야.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나는 말을 잃었다. 말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게로 들여보내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미안해. 내가 겨우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난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가 뭔지 몰라. 당신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면 이 아이는 또 상처받을 거야. 어떤 용서는 너무 늦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용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위안이 될 수 없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뒤에서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 곁에 있고 싶어. 내가 내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매일을 무게 속에 살았다. 가족이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가까이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거리였다. 나는 그녀의 국수집 근처에서 멀찌감치 그녀와 아이를 바라봤다. 가게 앞에서 뛰노는 아이, 늦게까지 정리하는 그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사장, 배달, 설거지, 뭐든지 했다. 조금씩 모은 돈은 비밀 계좌에 쌓였다. 그 계좌의 주인은 내 딸이었다. 나는 뒤에서라도 그들을 지키고 싶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주는 게 나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비오는 저녁, 지갑엔 딱 10.000원이 남아있었다. 편의점 앞, 컵라면을 살까? 아니면 복권 한 장?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운명이 그런 거지. 나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한 장을 가리켰다. 그냥 저걸로 주세요. 3일 후, 발표일. 낡은 PC방에서 조용히 번호를 확인했다. 하나, 둘, 셋, 모두 일치했다. 1등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상이 아니다. 마지막 기회다. 나는 차도 집도 사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내 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상금의 70%를 예치했다.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 불가. 두 번째로는 그녀가 운영하던 국수집의 빚을 모두 갚고 가게 명의도 그녀에게 이전했다. 모든 건 익명의 투자자로 처리. 그녀는 몰랐다. 나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바로잡는 것뿐이었다. 보험도 들었다. 수익자는 그녀와 딸, 유언장도 작성했다. 그런데 내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실신, 병원 진단, 간암 말기. 남은 시간은 1년 이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병원을 퇴원하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혼인신고서, 복권 사본, 그리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다. 마지막으로 그녀 앞에 설 자격을 얻고 싶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다.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을게. 다만 당신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그녀는 봉투를 열어봤다. 혼인신고서와 복권이 들어있었다. 복권에 당첨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나에겐 돈이 아니야. 마지막 기회야.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아이에게 아빠라는 이름 한 글자만 남기고 싶어. 그녀는 울었다. 말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나는 기다렸다. 대답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눈물 속 진심이었다. 모든 걸 잃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바란 것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는 것이었다. 누구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건 아니다. 나 역시 그런 자격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운명은 내게 한 번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기적이라 부른다. 불꽃놀이도 없고 박수도 없는 조용한 평범함.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미역국 향이 풍기고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엄마 라는 목소리.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 그녀, 그리고 아이. 과거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린 서로의 관계를 굳이 정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임시로 얹어 사는 아저씨였고 아이도 나를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 불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녀석은 내 이불 속으로 슬쩍 들어와 잠들곤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이불을 덮어줬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였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휘청거리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위장병이라 둘러댔고 아이에게는 아픈 고양이 놀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내 자신은 속일 수 없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으로 직접 썼다. 흔들리는 글씨는 내 진심보다 더 솔직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네가 한 번도 나를 아빠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처음 본 그날부터 너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단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함께하지 못한 유년 시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별표. 그저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별표는 나약함까지.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많은 걸 포기했고 도망쳤어. 하지만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이번엔 끝까지 너를 붙잡을 거야. 나는 복권 당첨 이야기도 전했다. 그게 얼마나 우연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돈으로 사치하지 않았는지를. 그 돈은 내가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야. 네가 나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산이었단다. 나는 편지 봉투 안에 여러 가지를 넣었다. 가족사진 한 장, 조각난 추억을 이어붙여 만든 합성사진, 내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 네가 18세가 되어야 찾을 수 있는 통장, 그리고 빨간 잉크로 쓴 마지막 한 줄. 아빠는 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저 언젠가 별똥별을 본다면 그건 하늘에서 너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믿어줘. 그녀는 우연히 편지를 발견했다. 한참을 읽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뒤에서 안아줬다. 알고 있었어. 이해해. 그러니까 제발 좀 더 오래 있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더 남아있자. 내가 죽기 전 아이의 첫 도시락을 보고 싶었다. 내가 태어난 날처럼 그 아이도 비 오는 날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기다린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라는 단어를 들어보기 위해. 나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작은 방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마 위에서 채소 써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부글거리는 소리.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고 딸아이는 나무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느꼈다. 오래오래 보고 싶었다. 그 풍경을 내 마지막 아침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사실 어젯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어지러웠다. 말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도 미련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떠난 뒤에도 무언가 남기고 싶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떨리는 내 손보다 더 진심 같았다. 언젠가 내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오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야. 그저 조금 먼저 앞서가는 거야. 너희가 살 길 닦기 위해. 나는 편지를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늘 그녀가 손수 다려주던 그 옷. 언젠가 그녀가 찾게 되길 바랐다. 그 며칠은 마치 영화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급격히 약해졌고 거의 먹지도 못했다. 어느 날은 스스로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그녀가 날 부축해 씻겨주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날 떠날까봐 겁나서. 그녀는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늦었어요. 당신 죽어도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버릴 틈도 용기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딸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어느 비 오는 밤 내가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자 그 아이가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아저씨, 제발 죽지 마요.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단 한마디면 됐다. 그렇게 불러주는 단 한 번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 없이. 그렇게 나는 떠났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얼굴을 만지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딸아이는 오열했다. 작은 손으로 내 어깨를 흔들며 외쳤다. 아빠라고 부르려 했는데 왜 이제야 간 거예요? 그녀는 그날 저녁 내 옷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딸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조용히 읽었고 또 읽었고 결국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장례는 소박했다. 사진도 제사도 없었다.
그저 가게 문을 3일 닫고 그녀가 조용히 불을 켜며 기도했다. 그녀는 말없이 가게를 지켰고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며 책가방 속에 항상 내 편지를 넣고 다녔다. 어느 날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 별 떨어졌어요.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죠?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이 남긴 온기는 남은 사람의 가슴에서 오래도록 타오른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저 우리의 마음 뒤편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는 거지. 딸아이가 책상 위에 남긴 작은 노트에서 그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복도에 익숙했던 슬리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음식을 짜게 하거나 태울 때마다 장난스럽게 놀리던 목소리도 더는 없었다. 딸아이는 아빠의 죽음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저녁 내 식사 옆에 작은 밥그릇 하나를 더 놓았다. 처음엔 그만두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빠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 낡은 옷 몇 벌, 해진 손목시계 하나, 딸아이의 가장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가 적힌 수첩 한 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없는 날이 오더라도 기억해줘.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이유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곁에 있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이야.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간판을 바꾸고 가게 이름을 나라민이라고 지었다. 딸아이 나라와 그가 불리던 애칭민을 합쳐서 그날 이후로 아침이면 더 일찍 일어나 더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였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젠 음식 맛이 더 좋아졌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두 개의 마음으로 요리하거든요. 어느 날 백발의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국수를 시켜놓고 부엌 구석에 걸린 그의 사진만 한참 바라봤다. 예전에 저한테 밥 한 끼 주신 분이에요. 그때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는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더 놓아드렸다. 돈은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날엔 고아로 보이는 아이가 조용히 와서 그의 사진 밑에 작은 편지를 슬며시 두고 갔다. 편지 내용을 보진 않았다. 조심스럽게 접어 그가 남긴 편지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다. 받지 못한 편지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글들. 딸아이는 여전히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 어디에도 보내지 않는다.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근 뒤 침대 아래에 숨겨둔다. 내가 물었다.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왜 쓰니? 아이는 대답했다. 아빠는 눈으로 안 읽어요. 마음으로 읽어요. 나는 더 이상 매일 그를 꿈꾸지 않는다. 그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에 그는 집에서, 가게에서, 아니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눈을 감는다. 그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는 듯하다. 우리 아직 함께야. 기억 속에서 사랑의 끝은 이별도 죽음도 아니다. 상대방이 한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잊는 그 순간, 그게 진짜 끝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 딸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아빠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